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가 많이 등장하는 유가와 도가 그리고 법가 쪽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의 가장 큰 대부는 공자고요. 그 밑에 맹자가 있습니다. 도가는 노자와 열자, 장자가 있고요. 중간에 법가는 한비자가 핵심 인물입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담은 책이고요. 맹자는 아주 비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의 예지, 왕도 정치의 깨우침을 준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한자는 논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맹자는 상당히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는 뒤에 따라오는 가마, 수레가 10대가 넘었고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글에서는 좀 말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인의 예지를 팔아서 식량을 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도자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여기저기 말이 많다 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말을 좋아해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느냐? 세상의 오랜 역사를 보면 한 번에 다스림이 있으면 한 번에 어지러움이 있고 또 한 번에 어지러움이 있으면 한 번에 다스림이 있는 법이니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어지러우니 내가 말이 많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요순 시대에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다가 순임금 시대에 물이 잠겨서 묻이 다 물에 잠겨 바다에 있는 물 짐승까지 땅으로 올라왔고 인간은 거처를 나무 위로도 옮겼다. 상당히 어지러웠느니라. 그런데 물을 잘 다스린 우임금이 나타나서 물을 잘 다스리니 물짐승이 다시 물로 돌아가고 인간이 다시 평지를 차지하는 다스림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요순 이후에 다시 못된 임금들이 나타나서 순리가 어그러지고 인간이 사는 농사터에 연못을 지으니 인심이 산악해지고 말이 다시 무거워지고 거칠어진 시대가 왔느니라. 다시 한번 어지러움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 한 번 다스려짐이 있으면 한 번 흩어짐이 있다. 일치일란입니다. 세상사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한 번 어지러워지면 한 번 다스려지고 또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어지러워지는 법입니다. 국가도 조직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어지러워질 때는 이게 안정되기를 바라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시대가 잘 다스려진다 하면은 어지러움을 대비하는 지혜가 또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보고 먼 데를 보지 못하면 가까운 데에 근심이 있는 법이고요. 먼 데만 보고 가까운 데를 보지 못하면 이 가까운 데에 또 화근이 있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비굴해지지 말라 하는 의미도 일치일란에 담겨 있습니다. 또 남이 높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아양하고 아첨하지 말라는 얘기도 이 뜻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사 이치가 다 일치일란, 일란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다소 어려운 일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또 일치 시대가 올 수 있고 지금 일치에 평안하다고 해서 이 시대가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두루 보는 지혜, 이게 바로 일치일란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맹자와 순자는 유가의 계통을 이어받았지만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즉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에 인간의
인의 예지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인의 예지라는 씨앗을 인간이 잘 갖고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참다운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순자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순박함에서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성선, 성악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맹자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이 선하다 하지만 진짜 이 세상에는 너무 악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던 중에 맹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의 고사성어 우산 지목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었다. 나무도 많았고 풀도 많아 아주 아름다운 산이었다. 그런데 그 산이 큰 도회지 인근에 있어서 사람들이 날마다 토끼로 나무를 베어나고 톱으로 나무를 잘라대니 그 나무가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도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고 또 간혹 비가 내려 또 새싹이 돋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꼭 이튿날에 가축을 데리고 그 나머지 풀맞이 떠들먹으니 지금 저처럼 그 산이 민둥산이 되었느니라. 근데 지금 민둥산을 보고 사람들이 우산이 당초부터 저런 산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 집을 나가면 온 집 식구들이 나서서 그 가축을 찾지만 양심이 마음을 나서면 누구도 그 양심을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맹자는 여기서 과연 인간의 심성이 원래 선한데 그 선한 심성을 탐욕, 이기심, 권력욕, 명예욕이라는 도끼나 칼로 잘라대고 찍어대니 그 본성이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는 마치 그 본성이 흔적도 없었으니 인간이 어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일이 악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선, 성악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속세에 찌들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속세의 경쟁, 속세의 탐욕에 찌들다 보면 사뜩한 마음, 이기심이 마음이 솟구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생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고요한 저녁에 좀 걸러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 찌든 이기심을 저녁에도 걸러내지 못한다 하면은 사람이 동물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선에서 왔는지 악에서 왔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본성 이것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의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선한 본성이 악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본성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의견이 참 갈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릴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키우고 가꾸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몸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곧바로 순박함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성품은 비슷하지만 습으로 인해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습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는 습, 두 번째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습, 세 번째는 환경과 토양, 기후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 이것이 전부 모여서 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한 한자 고사성어,
남귤, 북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귤화위지. 남쪽에 있는 귤도 북쪽으로 옮기면 탱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귤이고요. 지는 탱자지입니다. 자, 중국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명재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볼품이 좀 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외형도 아주 초라했는데 언변이나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출해서 당대 제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아주 이름을 날린 그런 명재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재상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이 당시 초나라의 영왕이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많은 명성을 날리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지혜를 좀 테스트도 해볼 겸, 좀 망신도 줄 겸, 또 초나라의 국력을 좀 과시도 할 겸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골탕을 먹이기로 한 거죠. 안영이 딱 왕 앞에 나오니 왕이 그랬습니다. 제나라에는 인재가 없는가 봅니다. 그대가 이곳에 사신으로 온 걸 보니 말이죠. 안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사신을 보내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국에는 큰 사신을 보내고요. 소국에는 작은 사신을 보냅니다. 아주 작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죠. 당황한 여왕이 각본대로 두 번째 골탕 작전을 폈습니다. 그때쯤 때를 맞춰서 포졸이 한 제수를 묶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그 죄인은 누구고 어느 죄를 지었는고? 포졸이 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일이 됐습니다. 영왕의 시 안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나라에는 도둑이 참 많은가 보지요. 안영이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귤을 북쪽으로 옮겨시키면 탱자가 열립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까닭이죠. 제나라에서 태어나고 제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 보니 초나라는 도둑질을 만드는 그런 토양인가 보죠. 참 날카롭지 않습니까? 뒤가 좀 궁금하십니까? 영왕이 죽였을까 살렸을까? 영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사신에게는 과한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인데 짐이 좀 결례를 했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태어난 성품도 있지만 자라면서 성품이나 인성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심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전자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쓰는 빅토르 후고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 꼭 풍토라고 하는 것은 해와 토양을 얘기하는 풍토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풍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탱자가 내일의 귤이 될지 오늘의 귤이 내일의 탱자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주로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몇 가지 조각들을 잘 맞추면 오늘이 내가 내일의 탱자가 될지 귤이 될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겐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사사롱을 버리고 우정을 나누는 멋진 사내들의 멋진 우정 스토리 관포지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로 고사성어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시대가 어선하고요. 몇 년 한 해를 거르지 않고 거의 전쟁이 일어나고 왕위가 수시로 바뀌는 그 시대에 스토리도 많고 따라서 고사성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간포지교는 한자야 관중의 관자, 포수가의 포자,
우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자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중마고였습니다. 둘은 이제 제나라 정치인이 돼서요. 관중은 공자 규를 보필했고요. 포수가는 규의 이복 동생인 소백을 보필했습니다. 둘이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요. 제나라에 안에서 정권 싸움이 생겨서 둘이 급히 제나라로 돌아가서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둘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규를 모시고 있던 관중은 소백에게 화살을 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백이 제나라로 돌아가서 제황공이라고 칭하고 즉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제황공이 노나라에게 규를 처형하고 관중을 제나라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중이 제나라로 잡혀왔고 제황공은 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수가가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제나라 한 나라만 다스리시려면 저를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군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려면 반드시 관중을 써야 합니다. 제왕공은 관중을 썼고 그 유명한 재상 관중은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춘추시대의 제왕공을 제1위 패권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관중이 포수카의 우정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포수카와 장사를 같이 했는데 큰 이익은 내가 가져갔다. 그런데 관중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무라지 않았다. 다만 내가 더 가난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를 공궁에 빠뜨린 적이 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용렬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싸움에서도 여러 번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내게 나이 드신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직에 있을 때도 나는 나가고 물러남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운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시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 사람은 오직 포수가 뿐이다. 여기서 생긴 게 바로 관포지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포지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언저리쯤에 가 있는 관계는 있습니까? 아마 관포지교가 아니라도 그 언저리쯤에 가 있는 우정이 있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공자는 익자사무, 손자사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귀어서 벗이 되는 세 가지 형태, 사귀면 대래 해가 되는 세 가지 형태를 말했습니다. 익자사무, 즉 사귀어서 이익이 되는 세 가지 형태는 정직한 벗, 성실한 벗, 결문이 넓은 벗입니다. 사귀어서 대래 해가 되는 벗은 아첨하는 벗, 허세 부리는 벗, 가문이설 하는 벗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를 책선지우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책선지우, 친구의 잘못을 선한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매너로 꾸짖는 그런 친구가 진정으로 선한 친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이든 사회이든 가족이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행복하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스스로 좋은 관계,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그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남편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직장 상사에게 요구하고 직장 아래 부원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마음을 나에 비추해서 내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이 세상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그런 관계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이 나의 쪽으로 오기는 에너지와 정성을 내가 5분의 1만 쏟아서 나를 바꾸면 관계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직지계입니다. 가까우고 빠른 듯 하지만 돌아가는 지혜, 바로 우직지계입니다. 병법이 돼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손자병법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고요. 그 원전 그대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불패입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10번 싸워 절반은 지고, 나를 아는데 적을 모르면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진다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병법에 많은 기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을 포위할 때는 한 면은 터져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병법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주례랑 치는 것도 전술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직지계, 가깝고 지름길인 듯 하지만 돌아가서 적을 붙지르는 병법을 얘기합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자, 가깝고 지름길이고 바로 앞에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을 돌아가서 적을 교란해서 허를 찌르고 이기는 이 지혜를 아는 군대는 늘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듯하고 지름길인 듯 해서 막 달려가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는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기술도 스피드고 모든 인간의 삶 속도가 다 스피드입니다. 장자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자와 자기 발걸음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어느 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를 돌아다 봐도 여전히 그림자가 자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뛰고 뛰어도 여전히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뜀박질이 여전히 느리구나. 그래서 숨이 차고 찰 때까지 뛰고 또 뛰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늘에 들어가서 한숨을 돌리면 그림자도 없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질 텐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이치를 모르고 뛰고 또 뛰었구나. 아마 현대 21세기에 이 스피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바로 이 속도에 매인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면 행복한 길이 보이고 더 지혜로운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직지계가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입니다. 빠름의 시대, 남보다 앞서야 가는 시대,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빠르고 앞질러 가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빠른 것도 지혜고 느린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지혜는 내 삶에 가장 맞는 보폭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게 행복의 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시대에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아주 간략히 읊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고대사는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집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바로 이 주나라의 왕실의 위세가 약해진 때, 바로 그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라는 말은 공자 역사서 춘추라는 데서 나왔고요. 전국시대라 할 때 전국은 한 나라의 역사가 유향의 전국책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봤습니다. 이 전국시대 얘기입니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가 조나라로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총이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혹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음해해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나라를 출발하기 며칠 전에 위나라의 왕 회양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 지금 저작거리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지? 그러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믿지 않네. 그럼 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해왕이 그랬습니다. 그럼 믿지. 방총이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 하면 없는 호랑이도 있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여기와 조나라 한단의 거리는 여기와 저작거리 거리의 억배가 되고 제가 떠나면 저를 음해하는 자들이 3명은 척히 넘을 것입니다. 해왕이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게. 나는 보이는 것만 믿네. 아니나 다를까 방통이 위나라를 떠나니 많은 신하들이 음해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태자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음해로 의심이 깊어진 방총은 결국 나라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3인,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공자가 그랬습니다. 그건 좀 살펴봐야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또 그랬습니다. 그건 역시 살펴봐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까? 그건 그 동네의 선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하다고 입을 모으고 그 동네의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악하다고 입을 모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일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의 판단도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함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가에 따라서 선함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는 허상이 많습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10% 상위 소득자들한테 세금을 물리자 할 때 그 세금 인상에 해당되지 않은 90%는 그러한 정책에 쉽게 찬성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나에게 부담이 된다 하면 거기에는 글쎄요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됩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무리수, 어떤 여론의 수치, 그것을 지지하는 군중의 수만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좀 더 깊은 것을 내다봐야 진실과 가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군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생각합니다. 소인은 상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자는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길을 걷고 소인은 남들을 밀쳐내고 혼자 길을 걸으려 합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망가지면 이가 시리다. 이 고사성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춘추시대 말엽 진나라 헌공이 괭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나라와 괭나라 사이에 우나라가 있어서 괭나라를 치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진나라 헌공이 우나라 우공에게 괭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좀 열어달라 했습니다. 우나라의 현인 궁지이가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지금 한 몸입니다. 옛 속담에 술에는
덮박나무와 바퀴가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망가지면 이가 시리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 우나라와 괭나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길을 터주면 저희도 바로 망할 것입니다. 충언에 충언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헌공은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물에 약한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당시 우나라 우공은 뇌물을 좋아했는데 진나라의 헌공이 이를 아주 꿰틀고 수레로 연거푸 뇌물을 바쳤습니다. 궁지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화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한숨을 내쉬고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궁지기의 예언은 100% 적중했습니다. 헌공은 괭나라를 침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침공해서 우공을 사로잡았습니다. 우공은 떠난 궁지기를 구려하며 그의 충언을 떠올려 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만물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번성합니다. 수레바퀴처럼 덮박나무와 바퀴가 서로 보완해야 수레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입술과 이가 서로 맞물려야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윈윈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가 서로 어우러져서 더 참된 가치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친구와 같이 걸어야 길이 가장 즐겁고 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의미, 상대의 존재, 상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이 걸음으로써 더 길이 빛나고 멀리 가고 재밌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윈윈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보면 공평히 나누고 공을 공평히 나누고 이익을 공평히 나누고 명예를 공평히 나누려고 하는 공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나만 독차지하려고 합니까? 음이 없는 양이 없는 음은 음으로 양으로 그 혼자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잃으면 친구만 잃는 게 아니라 나도 잃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길이 너무 많으면 발길이 꼬입니다. 장깨를 너무 부리면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립니다. 자, 길은 어느 때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얘기, 타기망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두 사상가가 있었는데 생각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묵자입니다. 우리가 묵자 하는 묵자 하는 자는 우리가 스승,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공선생, 공자, 맹선생, 맹자 이런 식이죠. 묵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만물을 두루두루 사랑하라는 겸애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양주는 나라에 도움이 된다 해도 내 머리카락 한 올 뽑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펼쳤습니다. 맹자는 두 사람을 다 싫어했습니다. 두루두루 사랑하라 하면은 이웃 부모와 내 부모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게 참된 효가 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머리카락 한 올 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디 그게 충이 되겠느냐? 사람에게 효와 충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타기망양에 대한 얘기는 양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자 이웃집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양자의 하인까지 나서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 한 마리 잃었는데 양집이 너무 시끌벅적한 듯한 싶어서 양자가 물었습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하인이 말했습니다. 양이 달아난 길에는 갈림길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온 식구들이 돌아왔는데 지친 기색은 완연했지만 양은 없었습니다. 양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이유냐? 찾아가 보니 큰 길에 갈림길이 있고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어서 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자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그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마찬가지로 말을 하지 않자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물어도 양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후에 양자의 한 제자가 자기가 잘 아는 선배를 찾아가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 선배가 그랬습니다. 큰 길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이 길을 잃기 쉽고 학문은 여러 갈래길이 많아서 진리를 찾기가 어렵느니라. 원래 근본은 하나인데 그 끝이 이렇게 갈라졌다. 지금 스승께서는 그 근본인 하나로 인간들이 되돌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의 갈림길, 세상의 고비길 참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버릴 길과 취할 길을 가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 길을 가야 하는데 내 길을 보지 않고 주변의 길만 곁눈질하다 정작 내 길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의 기준이 내가 돼야 되는데 이웃, 사회, 제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세상의 길을 줄여서 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에 집중해야 내 길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길보다는 주변의 길을 기웃거리다가 정작 내 길과 여러분의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쯤은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지는 고사성어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륵, 수호지교, 비육지탄, 파죽지세 전부 출처는 삼국지입니다. 오늘 삼국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귀해 익은 고사성어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유비 군대에게 한번 크게 패했습니다. 조조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조 밑에 있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 사마이를 통솔자로 해서 20만 군대를 줘서 당을 다시 뺏어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갈량은 이 사마이 20만 군대를 내칠 계략을 세웠는데 문제는 가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의 보급 물자가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많은 전략과 전술도 모두 허수가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킬 만한 이제 장수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제갈량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마속이라고 하는 장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맡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지시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마속이라는 장수는 아주 나름 지략도 있고 전술도 뛰어나고 아주 성품도 쾌활했습니다. 특히 마속은 제갈량과 문경지교, 즉 목숨을 서로 바꿔도 괜찮은 친구를 우리가 이제 문경지교라고 하는데 문경지교를 맺은 마량이라는 친구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이 전술가가 워낙 지혜가 깊은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마속이 여기에 좀 상대가 될까 하는 의심을 품었던 거죠. 마속이 드디어 회신 카드를 내놨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름 베테랑 장수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전투에서 군사의 뜻대로 제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저를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온 집안을 처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이 여기에서 마속을 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마속이 가정 지역에 가보니 삼면이 아주 가파른 큰 절벽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길목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마속은 여기서 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을 유인해서 이 적을 한 방에 몰살시킬 계획으로 그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진을 쳤습니다. 이제 사마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한없이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식수가 끊기고 식량이 끊겨서 이제 마속 군대가 내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오는 순간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으로 따지면 군사 재판이 열린 것이죠. 여기서 나온 것이 읍참 마속입니다. 울면서 참했다. 누구를? 마속을.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우면 예뻐 보이고 또 예뻐 보이면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여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항상 뒤따른 말이 인사입니다. 자, 인사에 중요한 것은 능력과 적재적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국가든 기업이든 지혜가 쌓이는 것이고요. 지혜가 쌓여야 국민이 편안해지고 기업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식한 D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 중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좀 새겨두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주제는 상반된 두 개의 거대한 담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거지만 다 의견이 갈립니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얽히고 얽힌 얘기, 식자우한.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은 고사성어입니다. 한자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단지 조심할 것은 이 자자입니다. 알식자의 자자는 우리가 흔히 놈자라고 생각하는데 놈자가 아니라 글자자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로 모셔서 척박하고 좁은 총나라를 아주 위세 있는 국가로 만듭니다. 근데 제갈량을 모셔오기 전에 서서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혜나 전략이 뛰어나서 조조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조조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서서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을 해보니 이 서서가 상당히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설득해서 서서를 좀 고향으로 불러들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의 어머니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군주는 하나만 모셔라. 마음을 변하지 말고 엄마는 항상 여기에 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자 조조는 서서 어머니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내서 서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깜빡 속아서 서서가 고향으로 내려오니 어머니가 이제 전후 사정을 듣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본시의 여자가 글자를 아는 것 자체가 우환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식자우환입니다. 아는 게 근심의 바탕이 된다 하는 얘기죠. 요즘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왜 근심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섣불리 아는 것 아니면 좁쌀만한 지식을 가지고 태산만한 지식으로 부풀리는 것, 그게 바로 식자우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장점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든 나무가 일찍 베이고 탄샘이 먼저 마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헤엄을 잘 치는 자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고요. 나무를 잘 오르는 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의 작은 나무를 큰 나무로 부풀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실 있게 그걸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은 중요하지만 그 암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게 지혜롭고 쓰고 활용하는 것,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을 높이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날카로워서 세상에 뚫지 못할 게 없소이다. 잠시 후에 방패를 들고 또 말했습니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끄러미 그 광경을 보고 있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창으로 당신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상인이 쭈삣쭈삣 하다가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물건들을 챙기고 어디론가 뺑소니 쳤다는 얘기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순, 창이란 뜻의 모, 방패란 뜻의 순, 모순. 그래서 흔히 말과 행동이 앞뒤가 또는 좌우가 어긋나는 것을 이루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유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사람입니다. 흔히 소피스트, 즉 궤변론자로 불리는 그 궤변론자의 대표자격이었고요. 소크라테스보다는 조금 앞에 태어났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수사학, 요즘 말로 하면 언변술을 가르치는 사실은 서당을 차린 셈인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꼭 수사학, 즉 논리, 논변을 배우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여 돈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논리에 대해서는 확 자신이 차 있는 프로타고라스가 말했습니다. 일단 외상으로 배우게.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갔으면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나한테 제대로 배운 것이니 그때 수업료를 치르도록 하게. 그 청년이 외상으로 수업을 배웠습니다. 수업을 다 배우고 요즘 말로 졸업을 했는데도 그 제자가 법정에 나서 변론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디 변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프로타고라스가 그 제자를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날 프로타고라스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꼼짝없이 수업료를 내게 줘야 될 걸세. 오늘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나. 재판관이 수업료를 줘라 하면은 재판관의 판결이니 나한테 수업료를 줘야 할 것이고 수업료를 안 줘도 된다. 그리 판결을 내리면 네가 재판에서 이긴 것이니 나와 약속대로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그 제자가 프로타고라스, 즉 스승을 보고 싱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수업료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재판관이 스승님 말씀대로 두 판결을 내리겠지요. 수업료를 내라 하면 스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명의니까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스승님과 저와의 약속이 뭡니까? 내라 하면은 제가 재판에서 징계되는 것이니까 스승님께 헛배운 것이 되니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재판관이 수업료를 내지 마라 하면 재판관의 명의니까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업료를 냈을까 안 냈을까?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좀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흔히 모순적인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모순적인 일이 많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잣대가 나라는 기준, 나의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즉 남을 볼 때는 관용의 잣대로 남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엄격함의 잣대로 나를 보면 어긋남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이 볼 때는 사사건건
엄격함이 잣대로 보는 것이고 나를 볼 때는 관용에 대한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타고라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제는 상반된 두 개의 담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자주 부딪힙니다. 그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두 논리를 마주 붙여놓으면 모순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기준을 내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순이 적으려면, 나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적으려면 나의 이익, 나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객관적으로 널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간만에 유시간티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다음 세 편에서 연관되는 공통고사성어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용, 목에 거꾸로 난 비늘, 숨기고 싶은 약점. 가물가물하십니까? 정답은 영린입니다. 아직도 가물가물하시고 영린 답을 짚어주셨는데도 가우뚱하시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부하신 거 다 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문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자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 오늘 영린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의 거꾸로 난 비늘, 사람이 감추고 싶은 치명적 약점을 의미합니다. 이 영린이 나온 책은 한비자입니다. 세난편에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유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세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 우리가 나의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게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의 언변으로 내 뜻을 펴지 못하는 것, 그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또 용기를 내서 나의 말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군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나의 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용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잘 길만 들이면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지만 그 용, 목에 한자 정도로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린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린이라는 나온 표현은 영린과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매끄러우면 되게 알맹이가 없고 너무 번잡하면 보잘것이 없고 말이 너무 크면 허황되고 말이 너무 작으면 번잡하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좋은 말, 갇힌 말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참 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돼지꿈을 꾸면 운동화끈을 질끈매어 매고 복권 사러 달려가고요. 용꿈을 꾸면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간단한 얘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룡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룡술. 도룡술은 장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금을 들여서 용을 잡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용을 잡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정작 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쓸 수 없는 기술, 그걸 도룡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이 잠룡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잠룡은 주역에 나옵니다. 용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잠룡입니다. 잠룡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잠겨서 아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없는 용, 잠룡이고요. 이 용이 이제 어느 나름대로 자기 내공을 갖춰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단계가 현용입니다. 이 현용이 드디어 하늘로 비상하는 단계가 비룡이고요. 이제 하늘을 날다가 이제 자기 권세가 다 함을 알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용을 바로 항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출세를 하는 것은 다 사람이 갖고 싶은 욕망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출세의 끝점에 오르면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제 항용입니다. 다시 이제 말 얘기로 나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영린, 즉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품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손자도 손자병법에서 적군을 포위할 때는 한 군데는 퇴로를 열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아차 이거다 싶어 그것을 하나하나 꺼집어냅니다. 영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한두 개의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린은 우리가 따뜻이 품어주고 감춰줘야 되는 것이지 결코 만천하를 우리가 꺼집어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고 저의 인품이고 저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해도 하나하나의 말에 모두 인품과 인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영린이 있으면 꺼집어내기보다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유식한 티의 신동열입니다. 공자 밑에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A급 제자만 하면 한 70여 명, B급, C급, D급까지 합치면 3천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언변이 저처럼 아주 뛰어나고요. 요즘 말하면 비즈니스 감각이 아주 좋아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자 학당에 상당히 제몰로 많이 공헌을 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장과 자한은 어느 쪽이 더 인합니까? 자장은 제자로 좀 들이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을 좀 이렇게 들이대고 또 행동도 좀 과하고, 반면에 자한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을 좀 부족한 듯 표현하고 항상 양보하고 이런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자공이 이 누를 누가 더 높이 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공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한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장이 자하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과유 불급입니다. 지나칠 과 오히려유 아니불 비치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면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지나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절도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요. 용기도 너무 지나치면 오만해 보이고요.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면 학식도 지나치게 표현하면 좀 거만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은 좀 모자라는 것보다도 좀 지나치는 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자 하면은 중국에서 대단한 학자입니다. 송나라 시대 학자죠.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70세 살고 죽었는데 중국 역사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정말 큰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주역을 집대성시켰고 하나는 주자학, 성리학을 집대성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문 체제를 모으고 종합해서 거기에 본인의 해석을 달아서 재구성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대성입니다. 그 주작을 집대성한 책 이름이 근사록입니다. 가까울 근, 생각할 사, 기록할 록입니다. 그런데 근사록이 바로 자하의 말에서 인용을 해온 겁니다. 자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널리 배우고, 요즘 많이 쓰는 말에 박학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히 하고 간절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인, 즉 어짐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마 주자가 상당히 감동을 해서 근사록이라고 하는 그 주작의 교과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동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중용이라고 할 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m와 100cm 사이 중간인 50cm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현상을 볼 때 극도로 양쪽으로 지나침이 없는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중이고요. 이 중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유지하는 것, 항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습입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치우쳐 있는 게 많습니다. 지구촌의 한편에서는 비만으로 걱정을 하고, 또 지구촌의 다른 한편에서는 기아의 허덕이고, 또 어느 사람은 진보로만 세상을 보고, 어느 사람은 보수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가 격이 있다, 인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균형, 생각의 균형, 이걸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칸트의 신동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기획해서 이런 쉬운 것을 할까 하는 얘기,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얘기에 얽힌 얘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요. 다시 이제 중국 천하를 찾으려는 큰 싸움이 유방과 항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한지, 그렇죠? 한나라의 유방, 초나라의 항우가 맞붙어서 패권을 겨룬 그 책이 이제 초한지 아닙니까? 자, 이 한나라를 건국시킨,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개국공신 중에서 넘버원이 바로 한신입니다. 사마천은 그 사기에서 한나라 건국의 공의 3분의 2는 한신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신이 세력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좀 야심이 같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있다가 유방이 한신을 거의 포로 상태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때는 이미 이제 한 고조가 됐죠.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다익선입니다. 유방이 좀 당황했겠죠? 아니, 나는 10만 명이면 족하다고 했는데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한신이, 폐하는 장수를 거느리는 장수고 저는 일반 평을 다스리는 장수이옵니다. 제가 폐하 앞에 오늘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온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폐하라는 자리는 하늘이 내려준 자리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방이 약간 의심을 풀고 아주 자리를 낮춰서 다른 데에 제후 자리를 줬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다익선입니다. 이 한신에 얽힌 이 고사성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신은 어려서 아주 못 살았고 키도 짱딸만 해서 동네 이 불량배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네 불량배들이 어느 날은 한신한테 또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 봐라 하니까 한신이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바로 그 밑으로 걸어갔다. 그런 데서 생긴 한자 성어는 화하지욕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 아래로 기어서 걸어가는 모욕을 당했다 하는 것이고, 큰 뜻을 품고 현재의 조그마한 어떤 굴욕 같은 것은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이 바로 과하지욕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한신이 그렇게 큰 공을 세고 점차 자기가 하나, 둘 이렇게 자리나 지위나 이것 때 하나씩 없어지는 걸 보고 한 말,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그렇죠? 이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언제든지 삶이 없어진다 하는 뜻, 토사구팽도 바로 한신이 한 말이고요. 또 한신이 어렸을 때 동네에 아주머니, 아주 못 사는 아주머니, 빨래터의 아낙네가 음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한신이 잊지 못하고 초나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의 환양해서 초나라로 돌아올 때 그 아낙네를 찾아가서 천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팝 하나, 일반을 천금으로 갚다. 일반 천금입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크게 더 보온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다익선은 우리 귀에 너무
귀에 익은 얘기입니다. 특히 21세기 자본주의는 어쩌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비 많을수록, 권력 많을수록, 명예 많을수록, 인기 많을수록 다 좋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작아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많아서 좋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시대에 사실 불행한 것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인기욕에 집착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그때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많아서 나쁠 건 없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삿대질하고 비아냥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아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무너뜨리면서 많아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시칸티의 신동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절반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직장에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후배입니다. 후배가 나보다 똘똘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 또는 후배가 너무 똘똘해서 상사 말을 잘 안 듣는 것, 뭐 이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제일 똘똘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내 똘똘함이 별로 깊지 않을 때 이거 회사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두루두루 살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 후생가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후생가외,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뒤에 난 사람은 두렵다. 나중에 올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못났다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40이나 50이 되어도 이름을 날리지 못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40, 50에는 이름을 좀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큰 학자를 꼽으라면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입니다. 태계 이황은 1501년생이고 율곡 이이는 1536년생, 나이 차이가 35살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망년지우, 세월을 잊은 친구다 할 때 이황과 이이를 주로 거론합니다. 자, 35년의 차이가 있지만 둘은 학문적으로 깊이 서신을 통해 교류했습니다. 이황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계를 은퇴해서 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칠 때 이이가 태계 이황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3일 동안 유하면서 학문을 논했습니다. 이이가 떠나던 날 이황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율곡이 다녀갔네. 사람됨이 너무 명랑하고 시원스러우며 견문도 넓고 학문도 우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 후생가외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지 않은가 했습니다. 자, 그 조선시대의 대학자가 35살이나 아래인 이를 아끼고 그 학문을 인정해주는 그 크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후생가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또 고사성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청출어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청출어람은 순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데 순자의 권학편은 학문을 권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주 수려한 명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움이나 학문은 쉼이 없어야 한다. 푸른색은 쪽빛, 즉 남색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경쟁 시대입니다. 사실 서열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파괴는 심할 겁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더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청출어람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됐고, 또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후생가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다 또 젊었다에 관계없이 자기를 닦고 익히는 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생가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청출어람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상을 약간 털고 나서 가로넣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전공은 영어 영문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고사성어가 글 쓰는데도 상당히 유효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커다란 지혜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 티브로드에 나와서 고사성어를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요즘 세상 이거가 판친다는데 너도 이거냐?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입입니다. 사입이라는 뜻은 쉽습니다. 사이비, 유사할 사, 말을 잇는다는 이, 역접이죠. 아닐 비, 유사한 듯 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어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자의 제자 만장이 어느 날 스승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느 시골에 선비라고 하는 향원은 한 마을에서 선비고 향원이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도 청렴하고 언변이 좋은 선비 향원으로 대접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공자께서는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맹자가 답했습니다. 향원은 비난을 하려고 해도 비난할 데가 없는 듯하고 꼬집으려고 해도 꼬집을 데가 없는 듯하다. 언변은 정확하고 마음도 청량한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속내를 감추고 시세에 편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다. 공자는 늘 말씀하셨다. 나는 비슷한 듯 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다. 공자께서 잡초를 미워하신 것은 그 잡초가 오구의 싹들을 흐트러뜨릴까 염려해서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가 사이비가 나온 배경입니다. 사이비,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진짜를 해치고 흔들고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대한민국의 좀 씁쓸한 자화상을 그려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공자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문질빈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은 문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체라고 하는 것은요, 언변 또는 글씨, 옷 스타일, 포장, 디자인, 이런 것은 아마 문에 속합니다. 질은 바탕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겠죠. 문질빈빈이라는 뜻은 겉과 안이, 즉 문체와 바탕이 고르게 조화를 이뤄야 그 가치가 빛나고 또 빛난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디자인도 가치가 있는 시대고 디자인 그 자체가 바로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속이 알차지 않은 포장은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포장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아름답고 멋있다 해도 뜯겨지면 그 다음은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코 디자인이
문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속은 차지 않았는데 겉짓만 번지를 하면 사람이 경박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속은 꼭 찼는데 디자인이 허술하면 촌스럽고 투박해 보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 가치를 관리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맹자는 이 사이비라는 대목을 쓰는 구절에서 사람을 네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중용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사는 사람. 둘째는 꿈은 아주 크지만 실천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사람. 셋째는 나름의 지주가 있어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속이 아주 좁은 사람. 넷째는 겉과 안이 완전히 다른 향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자 어디에 속할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겉과 안을 완전히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과 안을 간격을 최소한도 좁혀보려고 하는 삶이 바로 아우라가 있는 삶이고 참된 삶이고 나의 색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이비, 우리 사회에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못, 사이비 못, 사이비 못. 우리 대한민국이 좀 민주화되고 더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이 사이비라는 단어는 점차 좀 사라졌으면 싶습니다.